세자의 몸으로서 무거운 죄를 지었으니 죽음 마땅하렸다. 스스로 자진하지 못하겠거든 그 뒤에 속으로 들어가라. 아바마마, 소자가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할 터이나 네가 죽으면 나라가 망할 리 없을 터. 당장 뒤에 속으로 들어가라. 아바마마, 제발. 내 정령 만저 백관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어길 셈이냐. 그러고도 살아남길 바라느냐. 아바마마, 이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듣겠사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제발. 어명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뒤에 속으로 들어가라는데. 아바마마 안 됩니다. 알바마마, 부디 한 번만 아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새 손을 데려가라. 알바마마, 소선이 이렇게 비옵니다. 아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새 손을 데려가라는데도. 다시 믿겠습니다. 아비를 살려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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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뒤에 속으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라는데도. 조선 왕조 22대 임금이 됐을지도 모를 사도세자. 영특하고 자상하며 더없이 효성스러웠다는 평가와 함께 성격 파탄자로 전해지기도 하는 20대의 왕세자. 허나 그는 자신의 비행을 낱낱이 고해바치는 상소 한 통으로 뒤주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아비 앞에 서는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된다. 조선 왕궁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사건.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는 자식 중에서 사도세자를 유달리 미워했다고 전한다.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그런 영조의 별난 성격과 증오로 해서 사도세자의 광기가 생겨났고 영조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자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사도세자 역시 평소 영조의 차가운 태도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개인적인 그 결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원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료를 살펴보면 소우수파였던 소론과 남인붕당의 경우 사도세자가 자신들의 정치 원칙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히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다수당이었던 노론당 중에서 강경파들의 경우는 사도세자의
정치 원칙이 자신들과 틀리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험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고 그 결과가 노론당의 정치 원칙과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도세자를 모해하려고 했다 하는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치적인 투쟁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를 죽이는 사건. 이 참극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영조와 이를 저지하려는 당파 간의 갈등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사도 세자가 영조와 마지막으로 대면했던 창덕궁 휘령전. 이 휘령전에는 영조가 멀리했다는 첫 번째 부인 정성왕후의 위패가 모셔져 있기도 했다. 헌데 묘하게도 뒷날 영조는 자신이 죽인 사도세자를 애도하는 시 한 편을 그 정성왕후의 위패 밑에 숨겨놓기도 한다. 이처럼 이곳 휘령전터는 영조와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정성왕후 그리고 사도세자 이들 세 사람의 인연이 얽히고 설킨 묘한 자리로서 영조 임금의 별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비교문학 평론가인 오웬 알드리지는 한중록을 연구한 이 책에서 프러시아의 계몽 절대군주였던 프리드리히 대왕 부자와 영조, 사도세자 사이를 비교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18세기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프리드리히 1세는 군주는 반드시 신하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영조도 역시 그러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까지도 완벽하기를 강요하게 되고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결국 프리드리히 2세와 사도세자가 똑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 추론에 따르면 영조의 마음속에 사도세자는 이미 다음 임금의 제목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판단이 뛰어났던 영조, 그는 동당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판국에 변변치 못한 아들, 더구나 가장 세력이 큰 동당의 반감을 사고 있는 사도세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애써 다져놓은 왕권이 다시 약해질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렸던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가 끝내 아들을 죽이고만 그 비극이 단순히 보좌관의 인간적인 불화 혹은 영조의 이상심리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세자의 죽음의 비밀 또한 왕의 힘과 신하들의 힘이 부딪히는 그 치열한 대결의 어느 선상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살벌한 상황을 보고 자란 11살의 어린 세손, 즉 정조는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감춰야만 했고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그 앞날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너로 말하면 대전마마의 뒤를 이을 왕세손이 아니더냐. 어찌 사사로운 이별의 정에 끌려 이리 슬피 우느냐. 네 아버님을 여인 지 얼마 안 돼요. 너마저 대전마마 곁으로 떠나보내는 이 애미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어마마마. 다시 배울 때까지 꼭지를 보존했어. 사도세자가 죽은 지 3개월 만에 어린 세손은 창덕궁을 떠나 경희궁에서 영조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는 아들 세손만은 대통을 꼭 잇게 하겠다는 집념으로 해빈 홍씨가 내린 결단이었고 그 뜻을 헤아린 세손은 그 후 15년 동안 동궁으로서 학문연마에 온 힘을 기울인다. 요즘 왕은 어찌해야 하고 신하와 백성은 무엇인지 어쩌 의문이 생긴다.
임금이 군주이면서 스승이라고 여겨질 만큼 법과 학식을 쌓는다. 안백성이 우러러볼 것이오. 비록 소신들의 식견이 깊지는 못하오나 저 앞에 오서 많은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다 보시면 고련히 깨달으시는 바가 있을 것이옵니다. 후일 노론의 거드로 떠오른 김종수. 이 무렵 그는 세손의 스승으로서 정조와 첫 인연을 맺고 있었다. 김종수는 이때 정조에게 군주이면서 신하와 백성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와 함께 외척의 정치 관여는 필히 배제해야 한다는 진언을 해 후일 정조의 통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노론의 우위를 믿는 붕당론자로서 정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다. 내 오늘 네게 특별히 할 말이 있어 불렀느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느냐? 모르옵니다. 근자에 들어 죽은 세자가 부쩍 생각나 애도하는 시편을 적어봤느니라. 하면 이 속에 이걸 돌아가신 중전의 위패 밑에 잘 간수했다. 내가 죽고 나거든 먼 훗날에 가서 알리도록 해라. 그리하여 이 담 높은 대궐 안에서 다시는 고륙 상쟁의 피보라가 일지 않도록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 이른바 금등.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고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시를 손수지어 넣은 것으로 이 금등은 훗날 정조가 노론과 남인 간의 격렬한 대립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금등을 감춘 채제공은 남민의 영수였다. 영조가 정조에게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라고 말한 이가 바로 채제공인데, 이는 채제공이 사도세자를 폐위하려는 움직임을 죽음을 무릅쓰고 막고자 해 얻은 신임이었다. 관중이여! 저하 경하드리옵니다. 다섯탑이 모두 관중이면 가히 명궁의 경지가 아니옵니까? 늘 서책을 가까이 하시길 즐기하시어 문약에 흐르실까 걱정했었는데 오늘 늠름하신 기상을 대하니 기쁘기 한량없사옵니다. 모두가 성심으로 보필해준 덕분이 아니겠소.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좌청룡 500호를 거느린 듯 마음 든든하오. 밤도 깊었으니 소신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그러시오. 세손 시절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죽음에 앞장섰던 무리들에 의해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새벽까지 옷을 입은 채 독서에 열중하곤 했다. 웬 놈들이
묵사시옵니까? 내게 아무 일 없느니라. 너로 인해 내 목숨을 구했으니 과시 생명의 은인이로다. 다만 신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그보다는 심기를 더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 두렵구나. 당시 왕세손 정조를 보조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홍구경. 그는 정조의 큰 신임 아래 출세 가도를 달렸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홍구경을 매력 있게 잘생긴 얼굴에다 수단이 좋고 두뇌 회전이 빨라서 임기응변에 능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궁중에만 박혀 있었던 정조에게 세상 밖의 일을 많이 들려주어 깊은 신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 보위에 오른 지 50해가 넘었으니 선대의 어느 군왕보다도 오래 옥좌에 앉아 있었고 이젠 기력도 다하고 총기도 잃었으니 세손에게 대리 청정을 시킬까 하오. 전하, 신등이 받잡기 실로 민망한 말씀이오이다. 살아계시는 전하께서 양위를 주창하실 때마다 신하된 도리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 일로 자칫 파당이 생길까 두렵사옵니다. 또한 이는 전하의 탕평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오니 부디 하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요즘 성상의 안후가 더욱 좋아지셨사옵니다. 청정의 이 일은 뒤에 거론하셔도 늦지 않은 줄 아옵니다. 내가 국사를 생각하느라 밤에 잠을 못 이룬 지가 오래됐어. 어린 세손이 노론을 알겠소, 소론을 알겠소, 또 조정의 일을 알겠소. 더욱이 병조 판서를 누가 할 만한가를 어찌 알고 이조 판서를 누가 할 만한가를 어찌 알겠소. 지금 형편이 그러하니 어린 세손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고 싶을 따름이. 동궁은 노론이나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판도 병판도 알 필요가 없사옵니다. 더욱이 조정의 일은 알 필요도 없사옵니다. 삼불필지설. 세손이 이미 20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일과 조정 일 등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한 말. 무례하기 그지없는 이 발언은 그 당시 세손의 입지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당시의 정치구도는 노론과 소론 출신의 외척당이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정치판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북당과 남당으로 갈라져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보호 문제를 놓고 서로 연합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런 구도는 정조대에 들어서면서 탕평책에 반대하는 벽파와 정조를 지지하는 시파로 바뀌게 된다. 외척들의 정치 주도를 반대하면서 투명하고 밝은 정치를 지향한다는 청명당 계열의 노론, 그리고 소수파였던 소론과 채제공 등이 속한 난민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였다. 자고로 붕당이라 하면은 그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무리라고 보면 된다. 입으로는 신하가 감히 임금을 넘어설 수 없다 하면서도 올라타고자 도모하는 게 그들이니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이제 다시 노론이네 소론이네 하는 자는 네 신하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후 다시 이모년에 일어난 네 애비 사도세자의 일을 입에 담는 자는 이 하레비뿐만 아니라 내게도 또한 충신이 아닐 것이오. 알아듣겠느냐? 깊이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영조는 세상을 뜨니 이때 그의 나이 83세였다.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왕위에 올랐던 영조. 자신의 등극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간의 격심한 분쟁을 직접 경험했던 영조. 그는 그때 당쟁이 몰고 온 폐해를 실감했기에 즉위하자마자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탕평책의 시행에 나선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도세자의 입학을 기념해서 탕평비를 세우고 세자의 교육도 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등 탕평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자 했다. 허나 자신이 밀고 간 그런 탕평책이 결국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줄을 탕평 비문을 직접 쓴 영조는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영조의 탕평책은 또 다른 당쟁을 낳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는 종묘입니다. 이곳의 각 방마다에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영조의 위패는 이곳에 보관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 조선왕조 제22대 왕인 정조의 위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유지를 이어서 탕평책을 계속 펴고자 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영조의 탕평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영조의 탕평은 관직을 붕당 간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었는데 그 대상이 주로 온건파들이다 보니 자연히 강경파들의 반발을 초래해서 결국 정치적 혼란을 불러들였다고 정조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조 연간에 각 붕당 내 강경파들은 저마다 자신의 당이 왕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조의 탕평책에 제동을 걸었고 영조는 그 공세에 밀려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조는 각 당의 원리 원칙에 철저한 소신파들을 당색에 관계없이 골라 쓰는 새로운 스타일의 탕평을 구상했던 것인데 이는 물론 정조 자신이 의견이 뚜렷한 소신파 신하들을 제압하고 영도할 수 있는 실력 있고 강력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뒤따르는 탕평이었습니다. 고행의 세월을 보내고 보위에 오른 정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도세자의 복권과 외척의 제거였다. 자신의 정국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외척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조의 현실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이가 바로 홍구경이었다. 그는 정조의 뜻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정조를 대신하여 홍구경이 숙청의 칼을 휘두른 것이긴 하나 그것은 또한 노론의 주체 세력으로 떠오르는 홍구경 개인의 욕구와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 마마, 외조부와 외숙들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상심하지 않았다면 거짓이 되겠지요. 허나 왕법은 지극히 엄격한 것이요. 내 어찌 불안한 것을 고려하여 국가의 사체를 손상시킬 수가 있겠소.
내 주상의 마음을 잘 압니다. 사사로운 내통은 내통이고 의리는 의리이오니 망설이지 말고 주상의 치세를 닦으세요. 그 말씀을 듣자오니 새삼 기운이 솟는 듯합니다. 헌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일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구경이란 나이 말입니다. 요즘 이 아이가 세도를 누리며 조야를 주무른다는 소문이 아주 바다합니다. 모든 상소문을 자기가 검열한 후 수기소를 거쳐 주상께 올린다니 언노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뜻있는 선비들이 내심 통탄에 맞지 않는다 합니다. 제게도 생각해둔 바가 있사옵니다. 구경의 일은 제게 이름해 해주시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르옵니다. 이것이 모두 경을 탄핵하는 상소문이니라. 전하, 모함이옵니다. 이간질을 꾀한 무리가 있음을 통촉해 주옵소서. 네 정령, 온 장안에 회자하는 갖가지 소문들이 무고와 풍설이다 자신할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구더냐? 아버님을 불의에 여의고 하늘을 꿰뚫어 땅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서 죽지 못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더냐? 만일 네가 내 곁에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음이 틀림이 없다. 그러한 연유로 네가 역적 모의만 않는다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겠다고 말했느니라. 허나 지금은 때가 몹시 좋지가 않구나. 밖에 나가 한동안 편히 쉬고 있거라. 이제 골문을 나서면 다시는 세상 일에 뜻을 두지 않겠사옵니다. 전하, 탕평에 도는 지극한 길이옵니다. 탕평으로 다스리는 것만이 전하의 뜻을 펴는 길이요 선대왕마마 유지를 받드시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정조의 총애 하에 7년간 권력의 길을 걸었던 홍구경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계를 떠나게 된다. 홍구경의 몰락, 그것은 그의 존재가 정조의 탕평책에 걸림돌이 된 때문이었다. 홍구경, 그의 길이 탕평책의 궤도를 벗어나면서 정조의 통치 방식에 근본적인 위협을 주자 홍구경은 그 권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홍구경은 정계를 은퇴한 원로로서 성 밖에 물러나 살게 된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홍구경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정조도 그런 주장을 소신 있는 것으로 평가했기에 김종수 역시 한때 동지였던 홍구경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전하께서 자네를 옹호하는 인물들을 멀리하고 계시다는 점일세.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내 나이 32에 이미 국가의 원로에 올랐습니다. 흑발의 정성은 있었습니다만 흑발의 원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분당을 보존하려면 제가 필요하겠지요. 저를 주십시오. 국영이. 정조가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난 뒤 서둘러 정비한 기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규장각이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자신의 통치기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규장각은 그동안 왕실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홍구경이 물러나고 정조가 정치 전면에 나선 그 무렵부터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색에 물들지 않은 37세 이하의 젊은 인재들을 규장각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곧 자신의 탕평을 보좌할 실력 있는 친위 세력을 양성하려 한 것이었다. 노론과 소론, 남인의 젊은 학자들을 당파에 관계없이 한데 모이게 해 밤새 학문도 연구하고 국정도 논하는 자리. 그 자리에 정조도 수시로 참석하여 탕평 정국에 필요한 참신한 인재들을 키우고자 했다. 정조의 그런 탕평에 대한 의지는 자신의 침실을 탕탕평평실이라고 이름 붙인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문집을 100여 권 남길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던 정조. 허나 무술 실력 또한 대단해 활 쏘기는 50발에 49발은 명중할 정도였다. 정조의 이런 무에 대한 관심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 기존의 군사 제도에 노론의 영향력이 속속들이 스며 있음을 간파한 정조는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룡령을 창설해 전국 운영의 물리적인 힘인 군사력을 장악했다. 정조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능행을 많이 한 임금이었는데 그의 능행은 왕의 힘이나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정조의 능행길에는 이런 목적 외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능행길에서 일반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자 한 것이 그것이다. 징을 울려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이른바 격쟁. 이 격쟁을 정조는 선대의 어느 왕보다도 옹호한 임금이었다. 그것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조의 통치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가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탕평을 도모했지만은 별 성과가 없어 초조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두 정승을 얻었으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오.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신의 의견으로는 군자의 당과 소인의 당에 대한 시비를 분명히 가려 올바른 의리를 가진 붕당과 함께 정치를 하시고 그들이 틀리다 싶으시면 다시 물러나게 하는 일진일퇴의 방식이 옳다고 믿사옵니다. 군자의 당에도 소인이 있고 소인의 당에도 군자가 있질 않소. 어찌 한쪽을 시라하고 다른 한쪽을 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오. 시비가 아니라 단지 우열이 있을 뿐이오. 시비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옵니다. 시시비비를 논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피를 불러왔던 게 붕당의 역사였소. 어찌 그것을 또다시 반복한단 말입니까? 당을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라 각 당에서 의리에 밝은 사람을 엄정하게 골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조는 붕당 세력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한쪽에게 3년의 기회를 주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게도 같은 기간의 기회를 주거나 혹은 동시에 등용하기도 했는데 노론의 김종수는 이런 탕평에 특히 반발했다. 이런 대립이 빚은 붕당 간의 갈등 중에 하나가 신해 통공이었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면은 상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기전 상인 같은 기존의 특권 상인 외에 일반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난전 상인이라 불렀다. 특권 상인들에게는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난전 상인들의 장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그 무렵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이 이 특권을 철폐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게 하니 그것이 바로 신해 통공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특권 상인들은 노론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곧 노론의 돈줄을 막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노론은 천주교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선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서학이라 불리운 천주교가 그 교세를 확장해가고 있었다. 신자들 중에는 유달리 남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인 남인 윤지충과 권상련이 제사를 폐지하고 위패를 불태운 일이 발생하자 노론이 이를 문제 삼고 나왔던 것이다. 율문에서 이르기를 남의 신주를 손상시킨 자는 그 죄가 살인과 같다고 하였사옵니다. 더구나 제 손으로 조상의 위패를 불태워버렸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심이 오를 줄로 아옵니다. 부모나 임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오랑캐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옵니다. 허나 서양학이라 해도 기실 불교나 묵자처럼 하나의 이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도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라고 했사옵니다.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을 빌어 만일 흉계를 꾸미게 된다면은 무슨 변계를 일으키지 않겠사옵니까? 이는 시역의 변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많은 사람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은 변구가 생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얼굴을 맞대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체포되어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옵니다. 자상의 말처럼 옥사는 피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일보다는 근본을 세우는 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오. 이미 드러난 사람만 처벌을 하고 책들은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하시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고 그 책을 불태우라. 이는 이단에 대한 정통 수호의 방법 중 가장 온건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옳고 그름이나 충신과 역적으로 대비시켜 정치를 해나갈 때에 나타나는 커다란 희생을 줄이겠다는 정조의 통치 원칙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론은 남인을 이끌어갈 다음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가환과 정약용 등이 천주교와 관련돼 있음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이처럼 노론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남인이 천주교 문제로 큰 타격을 입자 정조는 국면 전환의 방법으로서 노론의 또 다른 열을 찾던 중 노론의 젊은 세리들을 겨냥해 문체 반정이란 카드를 내놓는다. 그 정조는 이것을 부드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탕평 정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치적으로 날카롭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위를 씌워서 문체 반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그 문풍을 바르게 성리학적인 그런 그 기준으로 돌이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시파와 벽파 그 기존의 그런 그 구도를 좀 특히 그 벽파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남인 쪽이 그 서학이라는 그런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이쪽은 너희들은 문풍에 패관잡설에 물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무마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까지의 그 정치 구도의 날카로운 대국 구도를 당위를 씌워서 부드럽게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난민의 젊은 세력들이 천주교에 물들자 관련 서적을 불태웠던 것처럼 노련계의 젊은이들이 속된 문체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올리게 함으로써 이 사건들은 일단락된다. 기쁠 때나 우울할 때나 화성, 즉 지금의 수원을 자주 찾아 비명에 죽어간 아버지를 위로하는 효심을 보였던 정조. 그러나 그 능행길에는 기실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 있기도 했다. 그 구상은 기존의 세도 가문 근거지인 한성 대신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를 화성에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화성을 정치면이나 군사면에서 막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행궁까지 갖춘 신도시 화성의 신축이 시작된 1794년 그해 화성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성대히 갖는데 그것은 왕의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왕권을 과시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도세자 문제, 그것은 정조에게나 노론 세력들에게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다. 당시 노론의 공격을 피해 수원에 내려가 있던 남민의 영수 최재공을 영의정에, 그리고 노론 벽파의 거두 김종수를 좌의정에 임명해 바야흐로 본격적인 탕평을 구상하고 있었던 정조. 그러나 김종수가 정조의 이런 탕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와중에 최재공은 영의정이 되자마자 노론에 대한 반격을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 사건을 정치 문제화하려는 상소를 하나 올렸던 것인데 이로 인해 조정은 또다시 한바탕 소란을 겪게 된다. 이런 고의한, 여봐라! 이 상소문을 봉해 영의정 최정호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좌의정 김종수를 즉시 불러들이도록 하라. 사태가 급박하게 되자 정조의 좌의정 권유를 계속 물리친 채 고향에 내려가 있던 김종수가 급히 상경한다. 오랜만이요. 전하, 망극하옵니다. 이러한 때 정승의 자리는 경이 아니고는 적합한 사람이 없어. 부디 좌의정직을 다시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오. 전하, 당당한 정승의 자리가 과연 어떤 지위이옵니까?
허나 이미 영상 체제공과는 의리상 차마 하나늘 밑에 같이 있을 수 없사온다. 어찌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료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영상의 상소는 늙어 정신이 흐린 소치에서 빚어진 것인 듯한데 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소? 전하, 이모년의 일은 이미 성상께서 의리로서 밝히신 일이옵니다. 어찌 다시 정승이란 사람이 입에 담는단 말이옵니까? 사사로운 정은 사사로운 정이요, 의리는 의리이옵니다. 전하, 영의정 입시옵니다. 전하,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도대체 이 상소를 낸 것이 무슨 뜻이오? 두어 줄도 못 읽어서 마음이 오싹하고 손발이 저려옵디다. 죽음이 있을 뿐인데 다시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오늘 좌상이 처음 나와 천마디가 경을 성토하는 일이었어. 그리고 바로 그것을 좌상 죽임 거치에 연관시켜 이야기합디다. 이는 좌상 한 사람 말의 말이 아님을 경은 잘 알고 있지 않소? 뜻밖의 영의정에 임명되고 보니 기필코 물러나야 한다는 의리를 말씀드리려다가 죽음이 임박해 그만 이런 죄에 빠졌사옵니다. 속히 죽기를 원하옵니다. 영상이 되어 나와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어찌 이런 광경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나치오. 피를 부를지도 모를 위기 상황을 타개할 묘수를 찾아야만 했던 정종.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금등을 이용한다. 금등은 영조가 자신이 죽인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넣어둔 것으로 정조와 최재공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내 이미 영상과 좌상을 파직하였어. 그러나 영상이 상소를 올린 것은 다 곡절이 있었기 때문이오. 영상이 올린 상소의 본뜻은 다름이 아닌 이 금등의 공개에 있었던 것이오. 내 오늘 이 금등을 공개하리다. 만일 추후에 다시 이를 빙자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오. 정조가 일부만 공개한 금등의 두 구절, 그것은 피 묻은 상복이여 피 묻은 상복이여 삭장지팡이여 삭장지팡이여 그 누구의 것이었더뇨라는 것으로 서경과 시경의 금등고사를 연상시킬 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허나 금등의 소재를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최재공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편이 돼주기도 했다. 이후 김종수는 정계에서 은퇴하나 최재공은 정조의 부름을 다시 받는다. 그 무렵 정조는 정치적으로 큰 자신감에 처해 있었다. 백성을 수많은 물줄기로 군주인 자신을 그 위에 하나씩 담겨 비추는 밝은 달에 비유했으니 이는 예전에 그 어떤 군주보다도 강력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왕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정조 말년은 어두운 그림자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으니 정조 23년 그해 정조의 양날개였던 김종수와 최재공이 일주일 간격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 정조 또한 그 다음 해 괴질로 자리에 눕게 된다. 어떠하냐? 그러나 정조의 와병을 의심스럽게 보는 설도 있다. 당시 의관이었던 노론의 심환지에 의해 암살됐다는 얘기가 남인의 근거지인 영남에서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는데 정약용이 지은 여유당전서에서도 그런 소문이 확인된다. 전하, 당쟁의 파란 속의 아버지를 잃고 그 자신 또한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임금 정조. 그는 24년의 재위기간 중 줄곧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당쟁을 억누르는 탕평책을 펴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의지와 열망이 미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정조는 눈을 감고 말았고 정조의 탕평을 통해 뿌리가 약해진 붕당 또한 뒤이은 60년 세도 정치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붕당을 타파하겠다는 정조의 탕평책은 그의 재위기간 중 충실하게 시행이 됐고 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붕당의 세력이 약해짐으로써 그 후 세도정치라는 폐단이 등장한 것인가? 아니면 정조, 그가 좀 더 임금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정치 원칙을 확고히 펼 수 있었다면 19세기에 일어났던 우리 정치의 뒷걸음질 형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렇듯 쉽사리 결론 지을 수 없는 화두를 남긴 채 49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눈을 감은 정조. 그러나 정조는 명실상부한 임금이면서 또한 스승이라는 인정을 받을 만큼 자신을 연마했던 보기 드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에 농락당하지 않는 강력한 왕권의 출현, 그것만이 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고 민생을 안정시킬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확신했던 임금이었습니다. 붕당 또한 사대부들이 왕과 함께 왕도 정치를 펼쳐나간다는 성리학의 이념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층 혹은 의식이 깨인 선비 등 새로운 세력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붕당 스스로는 자신들의 원칙만을 완고하게 고집한 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탕평과 붕당의 조화라는 과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정조의 사망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그 뒤로는 제대로 된 왕권도 제대로 된 붕당도 없는 세도 정치라는 폐해가 나타나고 맙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권력 다툼은 있고 정치적 라이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조와 붕당이라는 이 라이벌 아닌 라이벌들은 실리보다는 원칙과 명분을 놓고 그토록 치열하게 대결했었다는 것을 오늘의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